여러분, 방금 막 세상을 바꿀 엄청난 스타트업을 하나 차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회사를 굴리려면 당장 영업용 자동차가 필요한데, 회사엔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초기 스타트업의 아주 흔한 현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던 $10,000짜리 자동차를 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국 국세청, 그러니까 IRS는 이 자동차를 $10,000짜리로 볼까요? 아니면요? 아니면 지금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면 받을 수 있는 시세, 그러니까 $12,000로 볼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지 숫자 $2,000 차이 같지만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의 단위를 완전히 막 뒤바꿔 놓을 수 있거든요. 네네,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미션은 미국 세무사 시험의 단골 주제이기도 한 그 세무상 취득가액, 베이시스라고 하죠. 이걸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자산을 주식과 교환할 때 IRS가 대체 어떻게 그 가치를 추적하고 세금을 매기는지 그 정교한 논리를 파헤쳐 보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다룰 이 베이시스라는 개념, 이게 일반적인 장부가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자동차의 가치를 세법에서는 단순히 장부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세무상 취득가액, 즉 베이시스라고 부르거든요. 회계학에서 말하는 장부가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회계학적 장부가는 그냥 장부에 적힌 가격이라면 세법에서의 베이시스는 이 자산에 대해 세금이 정산된 가치가 도대체 얼마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아, 세금 정산의 기준점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과세의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자산 교환의 세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자산을 넘겨받은 회사, 그 회사의 관점에서 이 베이시스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회사 입장이라. 회사는 방금 주주로부터 자동차를 얻었고 그 대가로 주주에게 주식을 줬단 말이죠. 네네. 그럼 회사의 세무장부에는 이 자동차의 가격표를 얼마로 적어야 합니까? 내가 샀던 가격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장의 시세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IRS가 내미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 그게 뭔데요? 바로 주주의 지배력, 컨트롤입니다. 지배력. 네. 여기서 지배력이란 자산을 넘기고 주식을 받은 그 주주 혹은 주주 그룹이 교환 직후에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그리고 기타 모든 주식의 8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잠깐만요. 80%요? 네, 80%입니다. 보통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다고 하면 과반수인 51%만 넘어도 충분하잖아요.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왜 세법에서는 하필 80%라는 이렇게 높은 허들을 만들어둔 건가요? 국세청의 시각은 그 일반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의사결정권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세무당국이 80%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정도의 압도적인 지분율이어야만 주주와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운명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경제적 운명체요. 네. 만약 지분율이 80% 미만이라면 어떨까요? 그 회사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독립적인 소수 주주들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회사에 넘긴 행위는 더 이상 나와 내 회사 사이의 그런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외부인들이 잔뜩 섞여 있는 진정한 시장 거래, 마켓 트랜잭션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이상일 때는 어차피 이 회사가 곧 너니까 네가 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그냥 물건을 옮긴 거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80% 미만일 때는 잠깐, 여기 다른 사람들도 꽤 많이 엮여 있네. 이건 네가 시장에다 대고 물건을 내다 판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논리 때문에 회사의 세무장부에 적히는 숫자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배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80% 이상의 지분을 가졌다면 회사가 기록하는 자산의 베이시스는 주머니를 옮기기 전의 상태를 따라갑니다. 원래 가격을 따라간다는 거죠? 네, 출자자의 원래 베이시스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거기에 출자자가 거래 과정에서 인식한 이익을 더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인식한 이익. 방금 그 인식한 이익이라는 부분이 직관적으로 확 다가오진 않는데요. 그럼 우리 숫자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아요. 제가 스타트업의 지분 100%를 가진 창업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분 100%면 80%를 훌쩍 넘으니까 확실한 지배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넘긴 자동차의 원래 취득가액,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10,000였고요. 현재 시장에서의 시세, 공정시장 가치는 $12,000로 $2,000 올랐습니다. 네, 12,000달러짜리가 된 거죠. 저는 이 차를 넘기고 공정시장 가치가 $11,500인 회사 주식을 받으면서 현금 $500를 회사에서 슬쩍 덤으로 챙겨 나왔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게 미국 세무자 교재에 등장하는 아주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계산을 단계별로 한번 뜯어보죠. 네, 가장 먼저 주주가 받은 전체 가치를 계산해야 해요. 주식 가치 11,500달러에 현금 $500를 합쳐서 총 12,000달러치를 손에 쥐었죠. 네, 총 $12,000를 받았죠. 그런데 원래 $10,000짜리 차를 넘겼으니까 결과적으로 총 $2,000만큼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세법 용어로는 이를 $2,000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표현합니다. realized gain이라고 하죠. 제가 $2,000치 더 큰 가치를 얻었으니까 실현된 이익이 $2,000라는 건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럼 국세청은 저한테 이 $2,000 전체에 대해서 너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 하고 고지서를 보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현재 주주는 100%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주머니 안에서 옮긴 거라고 했죠? 맞아요. 국세청은 주주와 회사를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으로 형태만 바뀐 가치 상승분, 그 $1,500에 대해서는 당장 과세하지 않아요. 주식을 나중에 팔 때까지 세금을 유예해 주는 겁니다. 아, 유예를 해주는군요.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주주가 개인적으로 쏙 빼간 그 짤랑거리는 현금 $500. 아까 제가 덤으로 챙긴 돈이요? 네. 세법에서 이처럼 거래에 끼어든 현금이나 다른 자산을 붓라고 부르는데요. 국세청은 이 현금 $500만큼은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를 불린 이익으로 보아서 과세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recognize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현된 이익은 전체 $2,000지만 국세청에 실제로 과세하겠다고 멱살을 딱 잡고 인식하는 이익은 제가 현금으로 챙긴 $500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결국 회사가 가져가는 이 자동차의 베이시스, 장부가는 최종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주의 원래 베이시스인 $10,000에서 출발해요. $10,000 더하기. 네, 그리고 방금 주주가 현금을 챙겨서 국세청에 세금을 낸 부분, 즉 인식한 이익인 $500를 더해줍니다. 아, 그럼 그래서 회사가 기록하는 자동차의 최종 베이시스는 $1,500가 되는 겁니다. 시장 시세인 $12,000가 아니고요. $1,500.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가 이미 개인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넘어온 금액만큼은 자산의 가치로 추가 인정해주는 아주 합리적인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죠. 네, 어떻게 뒤집어 볼까요? 제가 혼자 창업한 게 아니라 시작부터 막 거물급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제 지분율이 70%로 뚝 떨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80%라는 그 마법의 선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세무 당국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태들 돌변하나요? 네, 더 이상 주머니 사이의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진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얽힌 독립적인 시장 거래로 간주해버리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배력이 없을 때 회사가 인식하는 자동차의 베이시스는 방금 구했던 $1,500 같은 복잡한 계산을 거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데요? 그냥 회사가 교환으로 지급한 대가의 총합, 즉 공정시장 가치 그 자체인 $12,000가 되어버립니다. 와, 단 10%의 지분율 차이가 회사의 세무장부에 $1,500를 적을지 아니면 $12,000를 적을지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네요. 그렇죠. 엄청 큰 차이죠. 네. 회사가 내부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즉 인사이드 베이시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동전을 딱 뒤집어서 관점을 제 쪽으로, 주주 쪽으로 돌려보죠. 자동차를 내어주고 제 손에 쥐어진 이 스타트업 주식의 베이시스, 즉 아웃사이드 베이시스는 대체 얼마로 책정되는 겁니까? 이 부분의 논리적 흐름도 아까 회사의 입장과 괴를 같이 합니다.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베이시스 역시 본인이 회사에 처음 넘긴 자산의 원래 베이시스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럼 아까 시나리오라면 자동차의 원래 가격인 $10,000가 시작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10,000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른바 밀당이 시작됩니다. 밀당이요? 금액이 오르내린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면 제 주식의 베이시스가 변동하는 건가요? 우선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보죠.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 외에 방금 전 시나리오처럼 현금을 받았을 때
혹은 회사가 주주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채를 떠안아서 대신 갚아주었을 때 주식의 베이시스는 깎입니다. 아, 빚을 대신 갚아줘도 깎이는군요. 네. 그리고 교환 과정에서 인식된 손실이 있을 때도 감소하고요. 그럼 반대로 증가하는 경우는요? 반대로 증가하는 경우는 수령한 주식에 대해 과세 대상 배당으로 처리된 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방금 챙긴 현금 500달러처럼 교환 시에 주주가 인식한 이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 할 때 베이시스가 올라갑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야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직관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아, 그 베이시스 오르내리는 거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제가 거래를 해서 현금을 덤으로 더 받거나 회사가 제 개인적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 혜택을 주면 저한테 금전적인 이익이 막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산이 늘어난 느낌이죠. 제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제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 즉 베이시스도 같이 막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네. 그런데 왜 현금이나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내 주식의 베이시스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이익을 내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오면 주식 베이시스를 증가시켜주고요. 맞아요. 직관이랑 반대죠. 혜택을 받으면 깎이고 세금을 맞으면 올려준다. 이거 너무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감각, 특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평가 금액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헷갈리죠.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이 베이시스의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이 의문은 아주 깔끔하게 해소됩니다. 베이시스는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국세청의 눈에 베이시스란 당신이 투입한 원금 중에서 아직 세금을 정산받지 않은 그 세후 원금의 덩어리를 의미하거든요. 아직 세금 정산이 끝나지 않은 세후 원금이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나중에 과세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어떤 꼬리표 같은 거네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자, 다시 시나리오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이 회사에 자산을 넘기고 대신 현금을 조금 받았거나 회사가 여러분의 빚을 갚아주는 그런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고 쳐보죠. 네, 기분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건 세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처음에 투자했던 $10,000라는 원금 중에서 일부를 이미 현금화해서 회수했다는 뜻이 됩니다. 아, 원금을 이미 빼갔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당연히 제 주식에 남아있는 나의 투자 원금의 크기,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그만큼 쪼그라드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현금 $500를 받아서 이번 거래에서 이익을 인식했고 그에 대해서 국세청에 세금을 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세금을 냈죠. 이 세금을 낸 금액 $500는 이제 국세청과 아주 당당하게 세금 정산이 끝난 떳떳한 돈, 즉 여러분의 새로운 투자 원금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투자 원금? 만약 국세청이 여기서 여러분의 주식 베이시스를 $500만큼 올려주지 않으면 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나중에 회사를 엑시트할 때, 즉 주식을 팔아서 처분 이익을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기겠네요. 어떤 문제죠? 베이시스가 안 올라가 있으면 제 원금이 여전히 $10,000로 그냥 잡혀 있을 때니까 이전에 이미 세금을 냈던 그 $500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모른 척하고 또다시 세금을 물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완전 이중과세가 일어나는 거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세금을 냈을 때 주식의 베이시스를 그 금액만큼 증가시켜 줌으로써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 보호장치군요. 네, 네가 방금 이 $500에 대해 세금을 냈으니까 내가 이걸 내 주식의 원금에 얹어줄게. 나중에 네가 주식을 팔 때 이 금액만큼은 이미 세금 낸 돈이니까 처분 이익에서 빼서 세금 안 매길게. 이렇게 약속해주는 아주 강력한 내부 회계 장치인 겁니다. 와, 아까는 제가 막 이게 그냥 무조건 외워야 할 복잡한 회계 공식이라고 불평을 했는데 네, 사실은 국세청이 하나의 달러에 대해서 억울하게 2번 세금을 떼어가지 않도록 오직 진짜 경제적 실질에만 딱 한 번 과세하겠다는 엄청나게 정교한 밸런스 게임이었군요. 맞습니다. 왜 미국 세무사 시험에서 이 부분을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는지 이제야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네, 혜택을 누리면 원금을 회수한 것이니까 베이시스가 깎이고 세금을 내면 새로운 원금을 투자한 것이니까 베이시스가 올라가는 이 밀당의 구조, 이게 바로 기업 세무의 가장 근본적인 뼈대 중 하나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동차나 현금처럼 눈에 보이고 형태가 있는 명확한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로 다뤘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쑥 깊이 들어가 보죠. 요즘 테크 업계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을 보면
창업 멤버들이 돈이나 현물 자산을 가져오는 경우보다 그냥 아이디어랑 노트북 하나 달랑 들고 모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사실 요즘엔 그게 대부분이죠. 네. 만약 여러분이 스타트업에 합류했는데 회사에 넘길 자동차도 없고 티자할 현금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뛰어난 코딩 실력과 밤을 새워 일하는 노동력, 즉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면 어떨까요? 이른바 땀 흘려 얻은 지분, 스위트 에퀴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스윗 에퀴티. 이때 내 주식의 베이시스는 현금을 안 넣었으니까 0달러입니까? 아주 흔하면서도 세법상 매우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의 규칙은 앞서 자산을 넘겼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단호합니다. 단호하다고요? 어떻게 나오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베이시스는 무조건 교환 시점의 주식 공정시장 가치 그 자체가 됩니다. 공정시장 가치 전액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주 입장에서는 그 주식의 시장 가치 전체가 곧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서 당장 세금을 두드려 맞게 된다는 점이죠. 아, 잠깐만요. 회사와 저 사이에는 현금이 단 1원도 오가지 않았잖아요. 네, 물리적으로는 안 오갔죠. 저는 그저 1년 동안 막 무급으로 열심히 코딩을 했고 그 대가로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종이 쪼가리, 주식 몇 주를 받았을 뿐입니다. 네네. 그런데 국세청은 제가 당장 현금으로 월급을 받은 것처럼 소득세를 내라고 한다고요? 국세청의 눈에는 이 과정이 대체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국세청은 그 일련의 과정을 아주 살벌할 정도로 투명하게 딱 해체해서 봅니다. 세무당국의 시각에서는 약간 이런 거예요. 저 개발자가 시장가치 10만 달러워치의 노동을 회사에 제공했군. 네. 회사는 그 대가로 저 개발자에게 10만 달러짜리 가상의 현금 월급 봉투를 줬을 거야. 우리는 당연히 그 10만 달러 월급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매길 권리가 있지. 네. 그리고 난 다음 저 개발자는 세금을 떼고 남은 그 월급을 고스란히 회사에 다시 밀어넣어서 시장 가격을 주고 회사의 주식을 새로 사버린 거지. 국세청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상상력이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받았다는 핑계 뒤에 숨지 못하게 그런 가상의 현금 흐름을 억지로 상상해내서라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런 가상의 흐름을 상상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주식이라는 형태로 우회해서 받았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거나 나중으로 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고소득자들이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 걸 거부하겠죠. 전부 다 주식이나 스톡옵션으로 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럼 소득세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붕괴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노동의 대가든 자본의 투자든 어쨌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얻었다면 세부적으로 철저히 동일선상에서 취급되어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주식은 네가 그 주식의 시장 가치만큼 현금을 벌어서 소득세를 내고 그 세후 금액으로 주식을 정당하게 구입했다.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네네. 아까 살펴본 그 이중과세 방지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금을 치른 그 시장 가치 자체가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새로운 원금, 즉 베이시스가 되는 것이죠. 와, 정말 촘촘하게 짜여있네요.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문득 한 가지 꼼수가 막 떠오릅니다. 꼼수요? 어떤 거죠? 만약 제가 노동력, 즉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제 낡은 노트북 하나,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산을 노동력과 함께 회사에 넘기고 지분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자산과 서비스를 같이 넘겼다. 네, 전체 기여도에서 제 노동력이 90%고 노트북이 10%라고 한번 쳐보죠. 그리고 회사에 지분 100%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자산도 넘겼고 지분도 80%를 넘겼으니까 이제 지배력을 인정받아서 그 세금 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사들이나 변호사들이 구조를 짤 때 자주 고민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자산만을 제공한 사람이 받은 지분율을 기준으로 그 80% 지배력을 계산하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자산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세법은 약간의 예외를 둡니다. 예외요? 제 노트북이 통할까요?
그 사람이 제공한 자산의 가치가 노동력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미미하지만 않다면 보통 서비스 가치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아, 10% 룰이 있군요. 네, 그 정도만 넘기면 그 사람이 받은 주식 전체를 자산을 제고하고 받은 것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지배력 80% 요건을 계산하는데 전부 포함시켜주죠. 아, 꼼수를 완전히 막아둔 건 아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막 휴지 조각 던져놓고 나 자산 투자자요 하고 행세하는 건 걸러내겠다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세법은 정말 인간의 모든 경제적 행동과 그 회피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고 만들어진 거대한 체스판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왔는지 한번 되짚어 볼까요? 좋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단순히 자산을 회사에 넘기고 주식을 받는 상황을 봤습니다. 거기서 지배력이라는 80%의 허들이 어떻게 나와 회사가 한 몸인지 아니면 타인과의 시장 거래인지를 확인했죠. 네, 그 인사이드 베이시스 부분이었죠. 이어서 관점을 주주 개인에게로 돌려서 내 손에 쥐어진 주식의 베이시스가 현금 혜택을 받으면 깎이고 과세 대상 이익을 내면 올라가는 그 정교한 밀당 규칙도 파헤쳤습니다. 맞아요. 결국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억울하게 이중과세하지 않으려는 세무 시스템의 안전장치라는 걸 이해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땀방울, 즉 노동력과 기술이라는 서비스를 주식과 맞바꾸었을 때 IRS가 어떻게 가상의 월급 봉투를 상상해내서 공정시장 가치 전액에 대해 과세의 철퇴를 내리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스위트 에퀴티의 무서운 점이었죠. 네, 정말 미국 세무사 교재에 박힌 그 건조한 숫자 뒤에 이처럼 자본과 노동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아주 치열한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세무장부의 더하기 빼기는 결국 인간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공정하게 포착하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마구자극할 새로운 화두를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내내 세금 계산의 절대적인 기준점으로서 그 공정시장 가치를 수없이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가격이죠. 네, 계속 FMV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막 창업했다고 상상해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네. 여러분이 막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을 찍어냈습니다. 이 회사는 당연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도 않고요. 한 번도 외부 투자자와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완전 초기 상태죠. 심지어 아직 앱 하나 출시하지 못해서 재무제표의 매출칸은 영원으로 통텅 비어있는 그야말로 방구석 스타트업입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초기 창업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국세청은 이 실체도 없고 거래 내역도 없는 방구석 스타트업 주식의 그놈의 공정시장 가치를 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걸까요? 아,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과거의 실적이 아닌 미래의 잠재력을 숫자라는 잣대로 재단해야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세무당국과 기업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전장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숫자는 마트 영수증처럼 친절하게 찍혀서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자가 되든 혹은 지분 보상을 받는 직원이 되든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증명하는 싸움은 반드시 한 번쯤 겪게 되실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죠. 국세청은 과연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조차 어떤 탐정 노릇을 할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 가치를 방어할 것인지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생각거리네요. 오늘 다룬 세무상 취득가액, 즉 베이시스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의 심장 박동이라는 걸 느끼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하루 되시긴 바랍니다.